해시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될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어떤 것 중에 하나가 KDF라는 겁니다. 키를 생성하는 거예요. 대칭키. 보통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칭키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함수. 그러니까 대칭키를 랜덤하게, 예를 들면 AES다. 그럼 AES는 128비트예요. 키가. AES는 128비트. 그러면 128비트를 그냥 랜덤하게 생성해서 사용하면 돼요.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키 전송 프로토콜이다. 그럼 서버는 랜덤하게 128비트를 생성해서 각 사용자한테 나눠줄 거예요. 근데 뭐 중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패스워드로부터 대칭키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패스워드로부터 얘를 생성해낼 수도 있고, DPL만과 같은 GAB 값으로부터 요걸 생성해가지고 대칭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거나 로부터 요런 어떤 값을, 또는 우리 시험 문제 나왔듯이 뭐 NAMB를 서로 교환한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요걸 만들 수도 있는데, 요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KDF라는 함수입니다. KDF. 그러니까 어떤 비밀 정보로부터 대칭키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함수다. 그리고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맥이나 해시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HKDF라는 게 있는데, 이 HKDF는 해시 맥을 이용한 KDF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 정보, 예를 들면 DPL만의 경우에는 앨리스와 밥이 GAGB를 주고 GAB가 둘만이 알게 되는 비밀 정보가 됩니다. 그럼 그 정보로부터 이제 대칭키를 만들어서 서로 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GAB예요. GAB고, 여기에 이제 salt라는 랜덤한 값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자, A와 B가 둘 다 이제 GAB를 계산했어요. GAB를 계산했어요. 그러면은 각자 그 둘 다 앨리스와 밥은 여기 요 K를 계산할 때 쓰이는 마스터 값은 앨리스와 밥만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려면은 양쪽에서 뭘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솔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맥은 뭘 쓰겠다고 약속하면 되는 거니까 서로 솔트를 또 갖고 있어야 돼요. 같은 솔트를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 같은 솔트가 없다. 그러면은 보통은 다 0인 값을 솔트로 써요. 다 0인 값. 뭐 다 0인 값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둘 간의 어떤, 또는 그 프로토콜에서 약속한 어떤 고정된 솔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얘 양쪽에서 솔트를 또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또 비밀 정보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없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값, 그 시스템에 그냥 정해놓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게 그냥 다 0인 값을 솔트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해시맥인데 우리가 SHA-1을 썼다. 그러면 요 K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K의 길이는 또 꿀벙어리가 되셔가지고, SHA-1은 160비트예요. 160비트. 요즘은 SHA-1 많이 안 쓰고 SHA-2를 256비트짜리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SHA-1 쓰면은 얘가 160비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128비트예요. 그러면은 그냥 요 T1에서 160비트 중에 앞에 있는 128비트를 써서
키를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인증 암호화를 하고 싶다. 인증 암호화를 하려면 키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죠? AS 암호할 때 필요하고 맥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128비트 갖고는 부족하죠. 그러면은 T2를 또 계산하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우리 뭐 있지? TLS는 4개를 필요해요. 4개.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으면은 얘도 2개, 얘도 2개. 그래서 총 4개를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내 거 2개, 상대방 거 2개. 그래서 총 4개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128 곱하기 4일 수도 있고 128, 160 곱하기 2. 이 맥값은 또 맥키는 160비트를 쓸 수도 있어요. 샤워왕과 똑같은 길이에. 그러면은 그만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몇 개의 키를 한 번에 만들려냐에 따라서 이제 얘를 몇 번 하는지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만든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한 번 더 이 값으로부터 쓰지 않고 얘를 한 번 더 이런 해시 함수에 넣어서 대칭키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처럼 또 여기다가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정보까지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프로토콜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패스워드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요게 하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 반복 횟수. 반복 횟수는 왜 들어가냐 하면은 이 키를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거죠. 왜 느리게 만들어요? 사정 공격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해시 함수가 빠르면 원래 좋은 건데, 빠르면은 우리가 전사 공격할 때도 많은 값을 빨리 계산해서 비교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로부터 대칭키를 만들 때는 C 반복 횟수라는 게 들어가고, 보시면은 2000년도에는 1000번 반복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10,000번을 돌려요, 이거를. 근데 뭐 컴퓨터가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크게 뭐 이 구체적인 거를 꼭 이해할 필요는 없고, 해시 함수를 좀 이용해 가지고 키 값들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제 패스워드 쓸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반복 횟수라는 게 들어가서 속도를 느리게 한다. 속도를 왜 느리게 하냐? 사정 공격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이미 설명드렸던 비트 커미트먼트를 조금 이제 응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 커미트먼트. 비트 커미트먼트는 우리가 이제 동전 던지기 할 때도 설명드렸었고, 그 뭐 키동의 프로토콜 할 때 뭐 한 사람이 먼저 받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썼었어요. 그래서 예지력 증명이라는 거는 미래에 뭔가 내가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된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나는 오늘 있을 야구 경기의 결과를 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야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예측한 거를 그때 가서 3대0으로 끝났는데 3대0이다. 그러면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3대0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얘기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예측하는데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필요한 시점 돼서 오픈시킵니다. 그러면 필요한 시점에서 오픈될 때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이걸 오픈할 때 내가 원래 집어넣었던 값 말고 다른 값으로 오픈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해시 함수에 뭐가 중요해져요? 충돌 회피가 중요해집니다. 예지로 증명할 때 충돌 회피.
그래서 그런데 요 경우에도 우리가 동전 던지기 할 때 설명드렸듯이 작은 정수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측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뭘 예측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해시값만 줬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해시 함수는 일반성이기 때문에 바로 계산을 못 하겠지만 뭘 해보면 돼? 가능한 경우들을 해보면 되죠. 1대 0, 2대 0, 뭐 3대 1, 뭐 몇 개만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게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지 않으면은, 이제 이렇게 해시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뭔가 또 랜덤한 요소를 넣어서, 내가 예측한 거를 사용자들이 뭘 예측했는지를 알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공개를 할 때에는 내가 집어넣은 거하고 다른 값으로 공개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 쓰기가 되겠고, 뭐 이런 거를 언제 또 활용하면은 어떨 때 어떤 응용에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예지력. 도박 게임 만들 때도 요런 거를 뭔가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경매 같은 거 할 때. 내가 얼마를 경매한다는 거를 미리 얘기 안 하고 나중에 경매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때 오픈해가지고 최저가로 된 사람한테 낙찰시킬 수가 있죠. 낙찰이나 뭐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얻게 되는 그런 거가 될 수 있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경매하는 값을 숨겨서 제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뭐 좀 웃긴 얘기인데, 이거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 내가 봤던 어디 교재에 보니까 이걸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2014년도에 브라질 월드컵 결승을 트위터에서 예측한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막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올려놓고 중간중간에 삭제시키는 거야. 그래서 마치 마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되게 그때 신기했었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올려놓고 하나하나씩 몰래 숨겨가지고 마치 얘가 예전에 예측한 것처럼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뭐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램퍼트의 해시 체인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OTP하고 약간 관련이 있고요. 인증할 때 OTP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체인 기법은, 해시체인 하니까 블록체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블록체인 얘기는 좀 이따 조금만 하고 할 건데, 해시체인은 이제 내가 해시체인을 길이가 5인 해시체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랜덤한 S를 하나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C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C5. 그 다음에 C4는 C5를 또 해시해. 그럼 얘는 해시를 S를 두 번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 이렇게 H2S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C3, C2, C1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요. C0까지. 그러니까 해시체인의 길이를 5개짜리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총 6개의 값을 만들게 됩니다. 총 6개.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루트라 그래요. 해시체인의 루트.
그러면은 A가 있고 서버가 있는데 A가 요걸 만들어요. 해시체인을 만들어요. 해시체인을 만든 다음에 서버한테 C0는 내 거야 하고 등록을 해놓습니다. C0. C0를 등록해요. 그러면 C0를 갖고 있는 사람은 C0로부터 C1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C0는 HC1이에요. 그렇죠? 그럼 C0로부터 C1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못하죠. 해시함수 일방향성 때문에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C0를 줘요. 그 다음에 A가 서버한테 자기가 A임을 입증하고 싶으면은 C1을 보냅니다. C1을 보내요. C1을 보내요. 그러면 이 C1이 A 거가 맞는지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C1은 해시예요. 해시에서 얘랑 같으면 이게 A가 맞는 거예요. 얘는 C1을 계산 못하지만 C1을 받으면 C1이 유효한지는 무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되면 얘는 이제 버려. 그리고 얘를 뭘로 바꿔요? C1으로 바꿉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쓰면 돼? C2를 보내요. 그리고 C3 보내고 C4 보내고 C5 보내면 이제 다 쓴 거예요. 그럼 또 체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해시 체인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사용할 때는 C1부터 쭉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해시 함수의 일방향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요 하나씩. 이렇게 만들고 사용은 이렇게 합니다. 사용은 이렇게. 그러면은 해시 체인이 내가 30개를 만들었어요. 30개짜리 길이가. 서버는 C0 또는 뭐 지금까지 쓴 게 C3면 C3 하나만 유지하고 있어요. 얘는 하나씩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앨리스는 몇 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나? 몇 개를 유지하면 될까? 가장 맥시멈, 가장 미니멈. 가장 적게 유지하려면 뭘 유지하고 있으면 될까? 앨리스는. A는. 가장 적게 유지하려면은 CN을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CN 하나만. CN 요거 하나만 유지하면 돼요. 왜? CN 있으면 언제든지 해시해가지고 C0까지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길이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얘는 하나. 얘는 늘 하나만 갖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매번 내가 그 보낼 때마다 해시를 많이 해야 되겠죠.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30개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 하나씩 쓰면서 버리면 되죠. 근데 너무 많이 유지하는 것 같으면은 30개를 유지하지 않고 정해놓고 뭐 3개, 4개, 5개 유지하면 돼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걸 계산하고 버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1부터 C9까지는 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10까지 다 썼다 그럼 버리고 20을 이용해서 또 계산하고 이 계산한 비용을 줄이려면은 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시스템 또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부담에 따라서 유지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램퍼트의 해시체인 기법이고 실제적으로는 인터넷 표준으로 에스키라는 벨코사에서 만든 OTP가 이걸 쓰고 있어요. OTP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즉, 요 값이 일회용 패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일회용 패스워드.
근데 이건 약간 6자로 줄일 수가 없어서 그 별론데. 어쨌든 이 해시체인이라는 게 많이 여러 가지 응용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증.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진짜 암호 프로토콜처럼 좀 안전하게 만들려면 이 C0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사용자가 S가 여기 C0를 뭐든 하여튼 CI를 유지하고 있는데 B가 공격해서 얘를 딴 걸로 바꿨어. 자기 걸로. 그러면 B는 누구 행세를 할 수 있어요? A의 행세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C0를 등록할 때 또 그 유지되는 그 값이 누가 공격해서 바꿀 수 없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얘를 전자 서명할 수 있어요. 앨리스가. 전자 서명해 놓으면 다른 애들이 바꿀 수가 없겠죠. 앨리스의 전자 서명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자 서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기술을 생각해 보면 해시체인 길이를 50개짜리 쓴다. 그러면 공개 키는 몇 번 써요? 한 번만 쓰면 되죠. 해시체인 루트에 대해서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해시 함수 갖고 다 연산 처리가 돼요. 그래서 다 썼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시체인을 또 만들어야 되죠. 그럼 그때 또 루트가 나올 것이고 그럼 루트는 전자 서명해서 또 서버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개 키를 기술을 아예 안 쓰고 해시체인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전자 서명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하고 그 체인을 다 쓸 동안에는 전자 서명 안 해도 돼요. 비용을 비싸게 안 쓰고 가장 저렴한 해시 함수만 이용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해시체인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해시 퍼즐이라는 게 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요즘은 뭐 별로 쓰는 데는 없는데 예전에는 디도스가 아니라 그냥 도스 어택을 좀 방어하려고 인증할 때 썼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X를 해시하면 Y 값이에요. 그럼 Y를 줘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얘를 뭘로 해시할게? 무슨 값을 갖고 해시할게? 물어보면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X인데 X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만큼 중에 뭐 4비트만 빼는 거예요. 4비트만 빼고 나머지를 줘요. 요만큼을 여기로 줘요. 그러면은 Y 값하고 여기에 X 프라임 X 제로인데 요게 4비트고 요게 나머지예요. 그럼 Y와 X 프라임을 주면 해시를 몇 번 하면 X0를 구할 수 있을까? 해시를 몇 번 하면 X0를 구할 수 있을까? 최대 몇 번 하면? 4비트니까 몇 번 하면? 16번 해보면 되죠. 여기다가 0000 해가지고 한번 해시해보고 그 다음에 0001 해보고 1111까지 해보면은 이 16개 중에 하나는 뭐가 나올까? Y가 나오겠죠. 그럼 16번 하는 거예요. 해시 함수를.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이 짧아. 그러면은 5비트, 6비트 늘릴 수가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6비트다. 그러면은 그만큼 2의 6승 64번 맞나? 64번 64번을 최대 64번 하면은 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 퍼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걸리게끔 할 수 있어요. 요거 맞추려면 연산을 해야 되죠. 그냥은 못 구해. 브루트포스로 가능한 경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의 비용은 요 길이를 조절해서 할 수가 있죠.
그쵸? 해시 퍼즐.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인증을 할 때 퍼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런 퍼즐을 옛날에 좀 하게끔 요런 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K비트 퍼즐이고 이거의 강도는 K비트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해시 함수의 입력 중에 K비트만 숨겨 놓는 거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맞추는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몇 비트면 몇 번을 해시해야 되면 최대 몇 번을 해시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해시를 한 번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있으니까 얘가 한 1, 2분 노력을 해야 되게끔 만들고 싶으면은 길이를 결정하면 돼요. 그러면 1, 2분 동안은 노력해야지만 답을 나오고 그때까지는 딴 거 할 수 있죠. 그걸 줄 때까지 다른 서비스를 안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있고 해시 퍼즐의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해시 퍼즐이 있는데 얘는 특정 수 이하 해시 값을 찾는 거예요. 특정 수 해시 값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거 블록체인은 별도 챕터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설명할 텐데 해시 함수를 쓰는 거니까 해시 함수에 활용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메시지와 메시지의 해시 값을 공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개하면 문제점은 뭘까? 공격자들은 뭘 할 수 있어요? 요거를 바꾸고 해시도 바꿔버리면 이게 변경됐는지 안 변경됐는지는 해시 함수 갖고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 해시는 무결성 보장하는 이런 방법에 있어서 취약해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맥을 쓰거나 전자 서명을 쓰게 되죠.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곳에서는 여전히 그냥 해시 함수만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해시 함수는 해시 함수인데 특정 값 이하로 돼야 돼. 특정 값 이하로. 그래서 특정 값 이하라는 게 되게 희한한데 얘가 160비트면 샤워1이면 이 160비트 값을 정수로 취급해서 얘가 어떤 값 이하라 돼야 돼요. 그럼 이해가 좀 되나? 그러면 그거는 좀 그러면 160비트가 되면 앞에 3개 비트가 무조건 0이 돼야 돼. 0이 돼야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더 어렵게 만들려면은 앞에 10개 비트, 뭐 20개 비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M을 해시하면은 이거는 늘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뭘 하냐면 랜덤한 값을 하나 더 넣어요. 근데 랜덤한 값을 넣는다고 무조건 이게 나오진 않지. 그렇죠? 그래서 랜덤한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요거를 0000부터 1, 2, 3, 4 쭉 해가지고 계속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비트가 0이 되게끔 만들려면은 해시를 몇 번 하면 될까? 최대 2번 하면 나오겠죠. 50%니까 확률이 50%니까 이 앞에 비트가 0이 될지 1이 될지는 2번 해보면 나올 거예요. 재소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겁니다. 그럼 2개 비트 하면은 한 4번 해보면 되겠고, 세면은 8번 해보면 돼요. 그러면 몇 비트가 되면은 2에 뭐 K 승번 해봐야 돼. K승.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요걸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분 정도 소요되게끔 만들까요? 혹시 아시는 분? 블록체인에서 한 블록을 생성할 때 걸리는 시간, 요 해시값을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몇 분으로 세팅해 놓는지 아시는 분?
블록체인 관심 없어요? 돈 밝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10분이에요, 10분. 블록체인에서는. 10분을 노력해야지만 이 값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죠. 2의 몇 승인데 2의 몇 승을 해치를 해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 요즘에 어떤 사용하는 컴퓨터 갖고 10분이 걸리게끔. 근데 컴퓨팅이 발전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K를 늘리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 K를 2주에 한 번씩 조절해요. 현재의 채굴자들의 그 노력을 보고 늘렸다 줄였다 해서 늘 10분은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10분을 걸려서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수정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 못해요, 이제? 이 M을 M 프라임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M 프라임하고 뭔가 R을 넣어서 또 얘가 앞에가 K 비트가 0이 되는 걸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얘를 만드는데 얼마 걸릴까 또? 얘 걸리는데 10분 걸리게끔 조절해 놨으면 얘를 만드는데도 얼마 걸려요? 10분이 걸리겠죠. 10분이 걸리게끔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났는데 보시고 10분이 걸리게끔 해요. 그러니까 그 10분이 걸리는 게 무슨 의미 있냐? 그거는 이제 블록체인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업 증명이라고 그래요. 이 값을 계산하는데 얼마 걸려요? 10분이 걸려요. 그냥 안 나와. 그런데 내가 이 값을 나 계산했어, 성공했어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뭐 한 거예요? 10분 동안 계산을 한 거예요. 컴퓨터를 써서 10분 동안 값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proof of work, 일을 한 거에 대한 증명이다. 얘 값을 보여주는 게 작업 증명을 한 거예요. 나는 10분 동안 노력했다. 그래서 구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먼저 구한 사람이 장땡이에요. 채굴자들이 이 값을 구하려고 막 들어오는데 먼저 구한 사람이 이겨요. 그 승자가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럼 누가 승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 누가 승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 컴퓨팅 파워가 많은 사람이 승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무조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늘 승자가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확률적입니다. 잘 계산하다 보니까 나는 아주 우연히는 3번 만에 계산할 수도 있어요. 아주 우연히. 그래서 확률적인 것이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10분 걸리게끔 해놨으니까 컴퓨팅 파워가 많은 사람은 그래서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게 M이에요.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에서 이 M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혹시 아시는? 진짜 관심 없어 비트코인? 응? 관심 없어? 비트코인이 뭐야?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예요. 돈.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거래 내역이 들어가요. 거래 내역. 그리고 그 거래 내역은 수정할 수 없어야 돼요. 비트코인의 특성상.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서 여기에다 거래 내역을 다 넣고 뭘 해? 작업 증명을 해요. 작업 증명을 해요. 그 다음에 요게 하나예요. 그러면 얘가 끝나면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다음 걸 또 만들어요. 그 다음 걸 만드는데 요때는 그 이전 해시값이 여기로 들어가고 새로운 요 R1을 넣어서 이 값, 이제 이 R1을 또 계산하게 됩니다. 저 작업 증명 값을. 그럼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이 체인이 무지 길어. 무지 길고 이 체인은 비트코인에서는 어떻게 될까? 몇 분에 하나씩 늘어날까요? 이 체인은. 10분에 하나씩 늘어나요. 오, 괜히 여기다가 낙서했다. 그래서 10분에 하나씩 늘어나요. 10분에 하나씩 늘어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 데이터를 수정하면 요 값이 바뀌겠죠? 요 값이 바뀌면 얘가 바뀌어야 되죠.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뀌어야 돼요. 또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가 있는데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계속 늘어날 거예요. 블록체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내가 여기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요거 수정하는데 얼마 걸릴까? 10분 걸려요. 10분. 10분 걸려요.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나? 이쪽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럼 내가 얘를 계산한 다음에 또 뭘 계산해야지? 또 얘를 해야 되고. 그럼 쫓아가려면 내가 쫓아갈 수 있을까?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래서 블록체인은 한번 들어가고 나면 못 바꿔요. 이게 10분이 걸리는데 그 10분이 완전 멈추지 않아. 평생 가게끔 돼 있어요. 평생 안 가는 순간 비트코인은 망가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은 어쨌든 10분에 한 번씩 계속 블럭이 생성돼요. 그리고 그 블럭이 생성되는데 뭘 우선을 하냐면은 가장 긴 길이의 체인을 유효한 체인으로 간주를 해요. 그건 블록체인 얘기할 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까지 왔어요. 네, 너무 재밌어서. 블록체인 얘기하면 좀 갑자기 흥분되고 재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것들을 계산하려고 하죠. 여러 사람들이. 근데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포크가 생긴다 그래요. 그런데 얘가 또 이렇게 뚝뚝 늘어나는데 이게 늘어나봤자 어느 한쪽만 더 길어지고 다른 한쪽은 길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긴 거하고 얘네는 도태돼요. 없어져요. 확률적인 거니까. 하여튼 블록체인은 11장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기술인데 기술인데 이 기술이 지금 어떻게 여겨지냐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여기에 거래 내용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들을 유지할 수 있고 많은 데이터들. 즉 얘는 뭐가 되냐면은 블록체인을 이렇게 만들면은 첨삭정형 분산 DB가 되는 거예요. 첨삭정형. 수정은 못해. 들어간 걸 수정을 못해. 추가는 할 수 있어요. 계속. 추가는 할 수 있는데 한 번 들어간 거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게 필요한 응용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걸 왜 지금까지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의외로 많아요. 첨삭정형. 한 번 들어간 데이터를 수정하지 못하게. 그래서 어디냐?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알아요? 몰라? 에스토니아? 나도 하여튼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치.
거기서는 모든 정부 문서를 블록체인에 넣어서 공개를 해요. 그러면 모든 그 문서를 거기다 넣는다는 건 뭐가 되냐? 절대 수정을 못 해요. 과거에 가서 과거에 어떤 정부, 어떤 사람이 했던 일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절대 수정을 못 해요. 계속 이제 문서들은, 정부의 문서는 생성되겠죠. 그럼 추가는 돼. 근데 수정은 못 해. 수정은 못 해. 그래서 모든 전자 문서를 에스토니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당시에 이제 정부를 새롭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했던 거예요. 새로운 기술들을 써서 정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할 건가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거기에 뭘 썼어? 블록체인 기술을 썼어요. 좋죠.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이렇게 직렬로 돼 있으면은, 그렇죠?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실제로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빨리 설명하려면 메시지가 4개 있어요. 메시지 여기 M1, M2, M3, M4 메시지가 4개 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 4개에 대해서 전자 서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전자 서명을 몇 개 만들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원래 4개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 2개 해시 값으로 해서 요걸 만들고 얘를 만들어서 맨 꼭대기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맨 꼭대기에다가. 그럼 전자 서명을 4개 문서에 하는데 서명은 몇 개 한 거예요? 1개만 한 거죠. 8개가 있어도 한 번만 하면 돼. 1024개가 있어도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값에 뭔가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개별적으로 하기는 비용을 줄이고 싶어. 그럼 걔를 트리로, 이진 트리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게 조금 바뀌면 이 루트는 바뀌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에다만 서명해요. 그러면 이 트리에 M1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만 주면 돼요? 요 값하고 요 값만 주면 돼요. 그리고 이 최종 루트 값에 대한 서명을 주면 얘는 이 서명에 M1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M1을 해시해서 이걸 구할 수 있죠. 이 값 줬어요. 그럼 얘 2개를 해서 요거 만들 수 있고 얘를 이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서명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M1이 여기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줘야 되는 정보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죠? 트리의 높이에 비례하죠. 트리의 높이면 로그 단위죠. 그렇죠? 내가 1000개의 문서를 서명했어. 1000개의 문서를 1024개를 서명했어요. 한 번만. 근데 그 중에 1024개 중에 요 문서가 있다라는 거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으면은 몇 개 값만 보여주면 돼? 10개 값만 제시하면 돼요. 10개 값만 제시하고 최종 서명 값을 제시하면은 이 트리 안에 이 문서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 있는 기법이 되겠죠. 블록체인에서도 이 머클 트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만 뒤로 가면 요 블록 데이터들이 트랜지션이 1000개 있으면 이 1000개를 해시하는 게 아니라 1000개를 머클 트리로 만들고 루트 값만 여기에 집어넣어요. 루트 값만. 그거는 나중에 또 블록체인 할 때 설명드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해시 기반 서명, 해시를 이용해 서명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여기까지만. 공개키는 큰 값 XY의 해시 값을 공개를 해요. HX, HY. 근데 0을 서명하고 싶다. 0. 그러면 뭘 공개해요? X. 1을 서명하고 싶으면 Y를 공개해요.
한번 공개하면 끝이야. 그래서 뭐예요? 일회용이에요. 근데 이 일회용을 확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무식한 거지. 그렇죠? 응? 응? N비트 서명을 위해서 해시값이 몇 개 필요해? N개가 필요해요. 그런 거는 효율성을 떨어지겠죠. 효율성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뒷장에 나오는 이런 기술을 쓰기도 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까지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왜 제가 이걸 설명드리냐면은 전자서명은 주로 지금까지는 무슨 기술을 썼어요? 공개키 기술을 썼어요. 공개키 기술이라는 게 인수분해 문제, 이산대수 문제, 수학적인 문제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학적인 문제들은 양자 컴퓨팅이 도입되면 다 깨진대요. 다 깨진대요. 그래서 해시 함수는 얘는 깨지는 건 없어. 양자 컴퓨팅이 된다고 해서. 똑같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해시 함수는 그냥 해시 함수기 때문에 뭐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빠르게 계산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 컴퓨팅이 돼도 안전한 전자 서명 기술을 찾는데 그거의 대안으로 요즘 고민하는 게 해시 기반 전자 서명이에요. 해시 함수. 그러니까 공개키 같은 기존의 수학 문제에 근거한 그런 기술 말고 다른 기술을 써서 양자 컴퓨팅이 도입돼도 안전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요 기술들, 이 뒤에 나온 얘를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얘를 좀 더 활용할 수 없을까? 실제 응용해서, 전자서명에서. 근데 뭐 양자 컴퓨팅이 아직 완전히 현실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정부에서 지금 그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양자 컴퓨팅 시대의 암호 기술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무지 연구하고 있고 막 정부에서 돈을 쏟고 있어요.